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샘 올트먼 방한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 최고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2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 GPT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AI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번 샘 올트먼의 방안이 오픈 AI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공식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양산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합산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기업 어음 부도율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음 부도율은 0.23%로 집계됐는데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어음 부도율 급증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 또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0.6%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연간으로 각각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로 뛰었는데요. 다만 한은은 지난해 기업 어음 부도율 급등에 대해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일 뿐 기업 자금 사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전세 대란 조짐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은 위축된 가운데 전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며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매물은 부족하면서 반년 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값이 장기간 오르면 아파트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만 고금리의 집값 하락 전망까지 겹치면서 매매 시장 관망세는 오히려 더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대기업 성과급 힙입니다. 대기업들의 연초 성과급 규모가 업황과 실적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한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 구성원들에게 기본급의 445에서 665%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H&A 사업본부는 지난해 매출액 30조 1,395억 원을 기록해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가전 1위 지위를 붙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며 1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탈출한 SK하이닉스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생산성 격려금과 별개로 구성원들에게 1인당 자사두 15주와 격려금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반면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의 초과이익 성과급 예상 지급률은 0%로 책정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뚜기 장려 등판입니다. 오뚜기 3세 함현지 씨가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서 목격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녀인 함현지 씨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4 윈터 팬시 푸드쇼에 참석했는데요. 함현지 씨는 미국 등 전 세계 식품 트렌드를 살피고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현지 씨는 지난해 12월 4년 가까이 이어오던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최근 오뚜기 아메리카에 복직한 남편 김재우 씨와 함께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 공식 직함도 없고 경영 수업이나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보금자리론을 부활시킵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또 신혼부부의 혜택을 더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매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개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그리고 올해 1월 말까지 연간 한 40조 원 넘게 공급이 됐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가 되고요. 또 보금자리론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됩니다. 10조 원 규모로 연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소득 요건도 강화되고 금리도 더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찬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함께 휩싸였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의식하고 내놓은 것인지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과연 그동안에 못했던 역할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보금자리론 이제 특례가 이제 떼지고 보금자리론이 다시 부활을 하는 건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보금자리 론의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저소득층의 이 기준이 꼭 필요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연간 7천만 원이 됐든 지난 경우에 1억이 됐든 간에 이게 저소득층인가?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네. 정부는 말을 하는데 네. 7천만 원 1억이 저소득층인가? 저는 그 문제를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저소득층은 연 4천? 중간값 정도 되는데 그 이하를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저소득층인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이고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는 1억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2가지인데 하나는 저소득층한테 꼭 집을 사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저소득층 자체가 개념이 너무 느슨하게 저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떤 게요? 지금 이게 예. 10조잖아요. 그렇죠. 연간. 그러면 지금 1인당 한도가 3억 6천 정도잖아요. 예. 최대로. 대부분 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억 6천만 원씩을 대출해주고 전체 예산이 10조라 그러면 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3만 명이잖아요. 네. 3만 명이 작은 건 아닌데 20대 인구가 얼마냐? 20대 인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400만 될걸요? 그 30대까지 넣으면 30대도 한 600만 되거든요. 네. 그럼 20대, 30대만 하면 1,000만 명이라고요. 1,000만 명에 지금 이 혜택이 지금 주어지는 게 3만 명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3억 6천에 10조면 그러면 이게 진짜 바늘구멍 같이 좁은 론이잖아요. 보금자리 론 자체가. 네. 그런데다가 저소득층을 7천 이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혜택이 저는 많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 론이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은 소득을 확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7천이나 8천 정도 받는 사람은 아예 이 혜택을 못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되는 거지.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론이라고 해놓고서는 이 대상을 이렇게 넓혀버리면 예. 저는 이제 복불복이 된다. 이게 완전히 그 로또가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그 개념 자체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한 7천에서 4천 정도로 좀 낮춰줘야 그래야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중산층마저도 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려운 제도라서
네, 교수님. 근데 이해가 안 사실 되나요? 여기 DSR 적용이 안 되거든요. 특례적 보금자리론도 안 됐지만 여기도 이제 DSR은 안 들어가 있는데 DTI는 적용이 됩니다. 60%까지 적용이 돼요. 근데 소득이 낮다면 DTI에 대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그러니까 주지 않을까. 그 이제 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DTI나 DSR도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집값에 대해서 소득이든 집값에 대해서 뭡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능력을 보겠다라는 그죠? 게 뭐 기본 예, 예. 취지겠죠. 그러니까 예. 이 조건하고는 저는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금자리론의 목적이 뭐냐? 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사는 거냐? 그러면 저소득층의 규모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돈을 뭐 100조를 해서 집중을 해라 말씀이시죠. 하든지 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도 43조를 썼는데 네. 43조 썼는데 한도를 5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숫자가 10만 명이 안 넘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숫자는 아까도 인구를 봤지만은 20대, 30대 인구만 해도 거의 1,000만 명인데 뭐 부부의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면 500만인데 실제로 수요자에 비해서 실제로 제공하는 자금은 많지가 않다고 하면 저는 보금자리론의 그 소득 규정을 더 엄격하게 낮추어서 실제로 저소득층이 집을 사고자 하는 경우에 혜택이 되도록 하려면은 소득 기준을 전 7천만 원 너무 높다. 너무 저 높다. 그걸 지적하고 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금자리론 뭐 잘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부활시키면서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작년에 공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43조 원이 실제로 공급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은 10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있어서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한 3%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보금자리론 금리는 4.2에서 4.5%. 예. 그런데 여기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다자녀라든지 뭐 이런 조건을 맞추면 사실은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우대해주는, 여지가 있긴 예. 합니다만 시중 금리 대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사실은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 가계 대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높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경착륙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방책으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했지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그것의 일환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가계대출이 총 한 10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그보다 더 많이 늘어서 한 45조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신용대출 같은 건 한 35조 원 줄었습니다만 근데 이 45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43조 원이 공급이 됐으니까 거의 정책자금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가계대출 줄여야 한다고 하더니 이거 도입해서 가계대출 늘렸다라는 오히려 더, 네.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뭐 높은 원리금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계대출 늘린데 공신이 된 거는 뭐 사실 비판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럼 그때와 상황이 다르냐 하면 금리 인하가 지금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한국은행이든 뭐 글로벌하게도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갈 것이 확실시가 되고 따라서 시장 금리도 그에 맞춰서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금리 그 원리금 상환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많이 공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별로 없고요. 낮아졌고. 예, 두 번째는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관망세라고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된 것은 맞지만 그때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약간 숨고르기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질서 있는 정리라고 해서 부실한 사업장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은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와 맞지가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책 자금을 굉장히 대규모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수요자,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최근에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이제 사회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거지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 좀 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에 좀 더 정책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냥 일반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정책 자금은 그 폭을 좀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시장 금리가 워낙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은 그야말로 이제 시장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뭐 대출을 받기는 좀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일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보다 이제 소득 요건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렇게 좀 정책에 손길이 미쳐야 되는 그런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를 할 거라는 말씀이시겠군요. 김영원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 금리 말씀해주시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할 거라고 봐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보금자리 롤이라는 상품 자체는 뭐 예전에도 있었던 상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으로 이제 구입 자금 대출이 있었던 상품이고요. 예.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됐던 특례 보금자리 롤은 좀 약간 이례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43조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집행되기도 했고 가장 큰 건 사실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네. 기준이 없이 나가니까 사실 앞에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지금 한국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킨 주범이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일정 정도 재설계가 좀 필요했던 부분은 맞고요. 뭐 이번 보금자리로는 기존에 있던 예전에 있던 그런 이제 정책자금 대출을 다시 그냥 뭐 부활시킨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재기능은 할 거라 보시는 건가요? 네, 뭐 크게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막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어느 정도 그 수요자들에게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보금자리론의 정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강조하지만 네네. 7천만 원, 1억은 너무 후하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사실은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작년에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게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냐? 보금자리론이 그거 아니에요? 앞에 특례를 붙여가지고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거냐? 되게 헷갈렸고 지금 판단은 뭐냐면 그렇게 43조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만큼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이게 지원을 하는 목적이면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조건을 7천만 원에서 낮추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보금자리론의 성격에 맞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 기준이 너무 헐겁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바라는 주택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저는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근데 교수님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부 합산 소득이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이나 뭐 4천만 원이나 이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게 될 텐데 그죠. 지금 집값을 6억 원으로 제한을 해놓고 대출 한도를 3억 6천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걸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뭐 본인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낮게 준다고 4% 초반을 지금 잡아놨는데 그렇게 줬을 때 과연
연소득 5천만 원, 4천만 원인 가구가 이걸 잘 상환을 하고 또 기본 생활적인 부분을 또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는 4%대의 보금자리 론의 금리도 이것도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 이건 낮춰야 낮춰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렸다고 합시다. 3억을 빌렸고 이자가 4%라고 합시다. 예. 그럼 1년 이자가 얼마예요? 3억에 예, 4%. 4%요. 그럼 1,200이죠. 뭐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1,200이죠. 하면, 네. 오케이. 1,200인데 아까 연봉을 5천으로 하면 그 이자를 못 갚을 거다. 그 우려잖아요. 그렇죠. 저는 갚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4% 금리는 충분히 연 5천 소득에서는 저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요. 보금자리론을 취약계층의 집을 구매하는 자금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정책 목적이면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은 기회가 저소득층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자는 게 제 포인트예요. 자꾸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로군요. 소득 요건 아예 없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43조잖아요. 이게 사실은 몰라.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가격을 급락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었는지 모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주택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43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금자리론이다라고 페인트를 해가지고 마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정책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라. 그게 제게 포인트라서 보금자리론 굉장히 좋은 제도다. 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취약계층한테 파이가 더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득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줘야만 그 목적의 취지에 맞다. 자꾸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그렇죠? 보금자리론이라고 희석시키지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매우 선명하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연령 제한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신혼부부,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지난해 이제 가동됐던 이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건은 연령 제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만기 같은 경우는 39세 그리고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에만 신혼부부 기준으로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연령 제한이 걸리니까 50년 만기 지난해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주담대의 연령 제한 논란이 좀 같이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뭐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지난해 50년 만기 이제 주담대가 사실 주담대가 늘어난 뭐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이 돼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뭐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대치를 이끌었던 그 효과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보금자리론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그 공급 규모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0조 원으로 줄어들면서 그 대상을 이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령 제한이 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도 이제 연결지어서 신혼부부이지만 이제 고령 신혼부부보다는 조금 더 뭐 저출산이나 이런 대책하고 좀 연계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연령대가 낮은 신혼부부에 좀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다른 이제 대출하고도 이제 일관되게 저출산 대책으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연령 제한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규모가 줄었으니까 예. 대상을 축소해야 되는데 대상을 축소할 때 어떤 부분을 축소할지를 이제 고민하지 고민을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저출산 대책과 연계를 시켜서 연령 제한을 좀 도입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좀 제한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지원으로 타겟을 좀 맞추고 여기에 뭐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신혼부부 이런 이제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령 제한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뭐 50년 주담대 이런 게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DSR 규제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SR 규제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도가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럼 한도가 좀 상품을- 늘어나죠, 네, 이제.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DSR 규제 전에는 40년 주담대 상품도 거의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30년이 좀 예, 많았죠. 거의 그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DSR 규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 사실 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연령 제한이 있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 제한이 없으면 또 이제 최대한 만기를 늘려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할 수 받으려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감안된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한도는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DSR 규제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요.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불필요한 필요 없다 보세요? 불필요한 게죠. 뭐 연령을 왜 막냐? 제가 보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방송을 제가 하면서 그래도 10년 동안 부동산 자료를 되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도대체 복잡하기가 이 양자 역학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양자역학보다요? 그 양자 역학은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너무 규제가 많고 39제, 49제 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이런 불필요한 저는 규제를 세우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봉급 받으면서 할 일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만든다. 저 아무 효과도 없는 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0년 만기 34세, 그러니까 신혼부부 경우 39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데 39세가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뭐 한 90세가 거의 가까이 되는 거다. 뭐 이래서 이제 상환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집을 사면 예. 저도 보통 집을 사면 평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0년 만기로 하지만 50년 만기까지 진짜 갖고 갖고 있는 있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 거의 1%도 안 될걸요. 그 전에 상환하고 또 새 집 사고 하기 때문에 옮겨가니까. 저는 이게 정말 불필요 없는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레드테이프다. 불필요한 불필요하다. 규제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네네. 아까 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돈은 10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대상자는 뭐 많으면. 1,000만 명인데 예. 이거 쪼리다 보니까 39세. 그러면 차라리 주민번호 가운데 자 숫자리를 그죠? 로또를 해가지고 하죠. 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게 많다는 생각에서 이거 보고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네. 드릴게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많죠. 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결혼하기 싫은 것 때문에 불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경우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 사실 근데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게 네 그만 보도록 하고요. 저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좀 볼게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저 한 1%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물론 신생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2년 내에 아이가 있는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26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중요한 건 신생아 특례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정말 저출산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긴 네,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애를 낳는 사람이 있을 예, 거라 생각하세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가 예.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결심할 때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주택 가격이 사실은 첫째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더라. 그래서 그만큼 큰 부담이다. 한 30% 정도의 이제 비중으로 기여를 하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사교육비 부담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를 즉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기여를 차지했는데 네. 이제 둘째, 셋째로 가면서 점점 이 주택 가격의 기여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사교육비 부담의 기여도는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뭐 주택 가격을 뭐 낮춰주든지 아니면 주택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좀 키워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제 신생아를 최근 2년 내에 이제 출산했으면 사실은 이 대출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출산한 가정이 이제 둘째, 셋째를 낳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의도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둘째나 셋째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아예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둘째, 셋째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일 때보다 이제 둘째, 셋째의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대가가 늘어날 수 있기 되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 참여가 높고 맞벌이 가구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둘, 셋일 때 이 아이들을 이제 보육하는 것이라든지 양육하는 것과 관련한 부담을 어떻게 이제 분산을 시키고 분산을 떠날 시키면 수 이제 떠날 있을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 둘째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로서 출산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아무래도 주택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출산율의 뭐 급격한 반등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칫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가계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뭐 일부 제한된 인원한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출산을 거의 사실상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기에는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실 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이게 복잡하다. 네, 여러 가지가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한된 인원에게는 뭐 어느 정도 출산율을 제고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 제고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1년에 한 신생아가 한 20만 명 나나요? 23만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5억이잖아요. 5억입니다. 9억 그러면 주택까지 20만 5억까지 명의 대출을. 신생아를 낳은 사람이 다 이걸 한다고 하면 네. 100조잖아요. 5억씩만 하면. 네. 네. 이 재원이 없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1%대의 금리를 물론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엄청난 로또잖아요. 네. 그죠? 로또. 저도 예. 이거 5억 대출 해주니까 애를 안 낳을 것을 낳자. 나 이런 사람 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낳다 보니까 5억이라는 행제가 있네라는 거거든요. 저는 매우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기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하면 이게 전제가 이렇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애를 왜 안 낳는가 따져봤더니 집 문제가 제일 크더라. 네네. 그게 3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을 사주면 애를 낳겠다. 이건 논리의 굉장한 비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나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매우 나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신생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주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대출을 저는 첫째 돈도 없을 거다. 왜? 20만 명이 넘는 아이를 매년 낳는데 5억씩까지 대출해 준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100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 정부 돈이 없을 거다. 그럼 분명히 그것도 조건 이렇게 까다롭게 하다 보면은 이것 로또 선거과 저는 매우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신생아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대출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직접 혜택이 가는 저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저는 이거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코 풀려지지도 않지만. 요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부들이, 있죠. 예, 다른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겠다는. 물론 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없을 거니까 네네. 이런 제도는 다른 제도 좋은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쪽에 돈을 써라. 그렇지. 이거 해가지고 저는 경쟁한 로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로또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횡재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분들이 1%의 금리로 5억을 대출을 받아서 뭘 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회 전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금자리론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왔는데 예전에 적격대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보금자리론보다는 한도가 더 높았고 소득 요건이 없는 그런 대출 중에 하나였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 잠정 중단되는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집값 기준으로 6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대출인데 이 적격 대출이 원래 9억 원이었던 거죠. 9억 원이었으니까 그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사실 그리고 뭐 서울 기준으로는 이미 9억 원을 훌쩍 넘은 집값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적격 대출을 없애는 게 점점 중단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네. 이제 연결되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9억 이하,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사이고 그런데 소득 요건은 없었던 그런 이제 대출이 적격 대출인데 네네. 그럼 정책 금융 내지는 정책 대출이 어디까지를 커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런 정책 대출이나 정책 금융이 좀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래서 민간에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때 이럴 때 정책 대출을 많이 이제 확장을 하고요.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그래서 민간에서 재원이 좀 잘 원활하게 조달될 때는 사실은 정책 금융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하지만 예. 일단은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사실 시장 금리는 점점 떨어질 거고 이 지금 보금자리론도 금리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아주 최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사람들인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이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은 이제 시중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은 이제 이런 이제 적격 대출은 중단을 하고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타겟을 좀 변경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도입이 된 거고요. 따라서 요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책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저도 뭐 유 교수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세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주담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상품들 대비해서 적격 대출이 가지는 장점 크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네. 하나가 이제 고정금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LTV가 조금 더 높죠. 시중은행에 있는 주담대 상품보다. 근데 다만 이제 고정금리라고 해서 꼭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향후 이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예, 그리고 고정금리 자체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 금리 경쟁력은 오히려 적격대출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적격대출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굳이 그 상품에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시중에 있는 이미 기존 은행들의 주담대 상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할 거다. 네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유 교수님이 네. 정확하게 같은, 지적하셨는데, 그 흐름이죠. 예, 그 정책 자금과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역할을. 그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저게 되게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적격 대출 중단이라고 아까 썼잖아요. 네네. 대출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주는 특정한 목적의 특혜성 대출이 중단되는 거지. 그게 아닌 대출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서부터 9억까지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책 정부가 모기지만 하는 없어지는. 정책 네. 모기지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저는 기능이 맡기면 된다. 그리고 정책 자금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실제로 혜택이 되는 가도록 저는 좁혀줘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말씀 좀 하고 계시니까 네. 저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 위한 또 청약 통장도 나왔더라고요. 네. 나오더라고요. 이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이 청약 통장으로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장기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소득 조건이 통장의 경우에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고 네. 그 통장을 들어가지고 일정 자격이 되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까지 됐을 경우에 네, 대출을 했는 대출은 조건이 이제 7천이더라고요. 네네. 미혼 7천인데 기준으로. 예, 이것도 좀 느슨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좁혀줄 필요가 있다. 이건 왜 늦으네요? 그러니까 청년이 7천이면 목적이면 네. 그러니까 7천이면 굉장히 고소득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우리야 뭐 앵커나 저나 뭐 소득이 그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7천은 이게 참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 소득이 200, 300 그리고 부부 합해서 4천, 5천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분들이 7천만 원 한도 내 안에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네네. 이게 밀린다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청년 주택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연간 소득을 좀 더 좁혀져야 된다. 저는 4천으로 좁혀져서 대상자를 조금 이렇게 줄여줘야 실제로 혜택이 많이 가는 건데 7천만 원으로 잡아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의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차원이 있어서 정책 목적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하면 저는 소득 조건이 7천이면 너무 느슨하다. 저는 한 4천 정도, 4천에서 5천 이것도 정도로 마찬가지로 낮추는 좀 것이 좁혀야 된다. 그 정책 목적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어떠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이 소득 조건이 미혼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혼이 7천만 원 이하면 상당히 이제 고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특별한 뭐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뭐 한 3분의 2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사실은 자산 격차를 굉장히 크게 좌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 일부는 굉장히 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일찍부터 뭐 주택 자산을 취급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청년 같은 경우 이제 주택 구매 기회가 박탈돼서 이 여기서부터 벌어진 이 주택 자산의 격차가 나중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점점 확대가 돼서 나중에는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에게 뭐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한 거가 단순히 저출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자산 격차를 후에 지나치게 벌어질 것을 좀 좁혀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이거를 취급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제한한 것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너그러운 소득 요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진짜 이런 지원이 없으면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만 이제 그런 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사실은 이런 정책 자금을 취급할 때도 뭐 대출 상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져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건에 맞는 청년들 중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고소득인 청년에게 이런 혜택이 더 돌아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 여건이 조금 너무 느슨한 것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청년들에게 뭐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좋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추후에는 점점 이제 경력을 쌓아가면서 소득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DSR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득의 바탕을 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 굉장히 뭐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추후에 소득의 상승이 예상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뭐 대출 한도를 조금 더 키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잡은 이 뭐 아파트 같은 이런 물건들이 이미 경매 처분되는 사례가 작년에 그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거의 60%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꼽히는 것이 20, 30대 영끌족들이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그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금융기관에서 연체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부동산으로 담보 잡혔던 것들이 경매 처분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무조건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을 때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제대로 지지 못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들의 상환 능력을 지나치게 고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뭐 요건들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경매나 공매로 나온 것들이 이제 기존에 받았던 대출들을 상환하기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도 연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되게 리스크고 어떻게 보면 폭탄이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도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년 만에 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들도 이미 나왔는데 연체에 대한 걱정을 지난해 계속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성장을 해서 저희가 소득이 늘어서 그 소득으로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제일 좋은 네. 선순환적인 해법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계속 또 불황, 또 지금도 사실은 올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뭐 계속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금융 상황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좀 연체율 높다, 더 높다. 정확하게 네. 이야기합시다.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0.43, 0.46인데 네. 이게 가계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확 틀립니다. 그렇죠. 가계가 다릅니다. 0.39, 기업이 0.52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 쪽입니다. 더 높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연체율의 문제는 가계냐 기업이냐라고 찝으면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다음에 가계도 주담대는 0.25밖에 안 돼요. 네네. 연체율이. 근데 비주담대가 0.76이에요. 뭐 신용대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체율 걱정을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1. 가계의 비주담대. 2. 기업의 연체율이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쁨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볼 때 자꾸 이게 뭐 가계 대출 때문에 가계 중에서도 주담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비주담대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체율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그 대출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예. 대출 그리고 기업의 불경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왜 정부가 경기를 이렇게 나쁘게 하냐?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해야 된다. 저는 경기가 나쁨에 따라서 지속되는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것이고 단 조건이 뭐냐?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꼭 내일 모레 망가질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다. 조금 연체율이 높아지지만 은행이나 관리 또는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니까 너무 이걸로 해가지고 네, 겁줄 필요 국민들에게 없다는 겁줄 필요는 없다. 겁먹지 마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교수, 유혜미 교수, 김용원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